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방향성보다 시장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글로벌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시장을 조망하는 한 기관의 리서치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현재 시장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들, 그리고 이게 자산 배분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니까요. 마치 네 개의 아주 큰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첫째는 연준의 힘만으로는 잡기 어려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같은 고금리 시대인데도 어떤 곳은 잔치를 벌이고 또 어떤 곳은 무너지는 신용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미국 중심에서 자금이 벗어나는 흐름, 즉 글로벌 레짐 체인지가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다시 실물 자산, 그러니까 하드 에셋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입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 인플레이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테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25년 말까지 근원 CPI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그 힘이 많이 빠졌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좀 안정세를 보이던 상품 가격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쉬운 구간은 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끈질긴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3.5%대인데 근원 CPI는 아직 2.6% 수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구간의 끈적한 물가가 금리 인하 경로를 예상보다 훨씬 더 완만하고 또 불확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거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서비스 물가의 둔화 속도가 과연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리고 최근 반등한 상품 물가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로 자리 잡는 건지, 이 두 힘의 줄다리기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가 상승이 단순히 경기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는 다음 차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차트들이 보여주는 건 보호무역주의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정책 비용이 물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현상이거든요. 정책 비용이요? 네, 왼쪽을 보시면 2025년 9월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보다 무려 5.8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오른쪽은 영국 해상풍력 발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전부 정책적 결정이 만들어낸 비용 인상 요인들이죠.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된다면 이건 장기 금리의 하단을 아주 견고하게 받쳐주는 요인이 됩니다. 즉,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더라도 금리가 생각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고금리 환경이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두 번째 테마인 크레딧 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는군요. 다음 차트를 보면 정말 극명한데요. 이건 거의 두 개의 다른 경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야말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제가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차트 왼쪽의 투자 등급 회서채 스프레드는 수십 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치요? 네, 신용도 높은 우량 기업들은 이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서브프라임 오토론 연체율은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금리에 민감한 저소득층 가계는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와, 같은 고금리 시대인데 어떤 기업들은 거의 헐값에 돈을 빌려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평범한 개인들은 자동차 할부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섬뜩한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이 취약한 가계 부문이 무너질 때 그 충격이 어떻게 저 견고해 보이는 기업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을까? 그 전이의 신호를 어디서 포착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보고서에서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는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아, 실업수당 청구 건수요. 네,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지표가 25만 건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계의 부실이 고용시장을 통해서 기업 부문과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강력한 경고 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25만 건. 이거 꼭 기억해둬야 할 숫자군요. 자,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동안에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글로벌 레짐 체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미국 주식시장, 그 내부의 균열 신호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의 쏠림 현상은 이제 거의 위험수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데 정작 이익 비중은 28%에 불과합니다. 몸집은 큰데 실속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수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는데 정작 신고가를 경신하는 개별 종목의 수는 매우 적어요. 소수의 대장주가 지수를 벽살 잡고 끌고 가는 속은 좀 허약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소수의 정예 부대가 전체 전선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가의 격차나 또 경기에 민감한 구리 가격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비율로 본 경기 낙관론, 이 모두가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만약 이 시장을 이끌던 소수의 주도주 그룹이 흔들린다면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쏠림 현상의 건강성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와 모든 종목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는 동일 가중 지수의 성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 동일 가중 지수와의 비교요? 네, 만약 동일 가중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반대의 경우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겠죠. 미국 시장의 힘이 좀 약해진다면 그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수십 년간 잠자던 일본이 깨어나는 그림이 등장하는군요. 네, 일본의 변화는 이제 구조적인 각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돌파했습니다. 3.5%요? 네, 이건 수십 년간 일본을 짓눌렀던 디플레이션과 그 수익률 곡선 제어, 즉 YCC 정책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YCC라는 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를 꽉 눌러두던 정책이었으니까 이제 그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운행 대출도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네, 일본 경제가 드디어 신용 창출을 동력으로 하는 리플레이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행 BOJ의 정책금리가 0.75%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3.5%대인 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당하거든요. 앞으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아마도 일본 은행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면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뿐만이 아니군요. 이모징 마켓도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성과가 지난 15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요? 네, MSCI 이모징 마켓 지수가 미국 지수 대비 15%포인트나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5%포인트나요? 네, 이건 추세 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는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자국 통화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미국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그 티나의 시대가 저물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특히 원자재 수출국 중심의 이머징 마켓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바로 저희의 마지막 네 번째 테마, 하드 에셋의 귀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네,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흐름을 주도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시장의 공급 제약 문제로 보이는데요. 중국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이 차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내부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데 원유, 석탄, 구리 같은 핵심 원자재 수입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일반적인 경기 수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죠.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대비해서 창고를 미리 채워두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수요가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제약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를 이끌었던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2026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공급의 큰 축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요는 전략적 비축으로 늘어나는데 핵심 공급원의 생산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브렌티유 콜옵션,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치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잠재적인 공급 충격에 대해 대규모로 해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원자재 가격에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재뿐만이 아니죠. 화폐의 근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한 금과 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화폐의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군요. 네, 이 차트는 달러로 표시한 금 가격이 아닙니다. 전 세계 14개의 주요 통화 대비 글로벌 금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죠. 은 가격 역시 주요 저항선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건 단순히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법정화폐,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돈 자체의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전 지구적인 해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는 탈달러 움직임이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하고 있죠. 금과 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훨씬 거대한 구조적 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테마를 통해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시장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자금 흐름이 일본, 이머징 마켓 등으로 다변화되는 글로벌 레짐 체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금, 원유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합적인 국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복잡한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지 핵심 모니터링 지표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부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주거비와 상품 가격의 방향성. 둘째,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을 넘어서는지 여부. 셋째,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를 읽기 위해 일본의 장기금리 동향과 달러 인덱스의 추세. 마지막으로 실물 자산 부문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에서 이 국면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